인구 고령화만큼이나 사실 우리 사회의 치매 환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은 물론이고요. 연예인들도 투병하는 투병 고백이 적지 않은데 유인규 평론가님, 치매 가지고 부양하거나 또 치매를 앓고 있다는 이 얘기들이 사실 요즘 주변에서 듣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 또 아닌 것 같아졌어요. 그렇죠. 뭐 얼마 전에도 헐리우드 스타 브루스 윌리스가 오랜 치매 투병 끝에 70세의 나이를 잡고 하기도 했지만 예. 우리 주변에 인기 스타의 가족들도 치매 환자 많습니다. 태진아 씨의 경우에는 아내를 주인공으로 옥경아라는 노래도 불렀었는데 네. 그 아내분이 치매로 앓고 있는 거를 2023년 2월에 공개를 했는데 처음에 치매 사실을 알고서는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얘기를 해요. 평소에 굉장히 사이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중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내가 잠결에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랬을 때 못 일어나서 네.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데 혼자 화장실에 가다가 뭐 다쳐서 다리를 다치거나 뭐 무릎이 다치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그러고요. 우리에게 효녀 가수로 알려진 현숙 씨의 경우에도 아버님이 치매로 굉장히 알아셨는데 네. 초기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뭐 사람들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제일 무서웠던 거는 별로 인지도 없이 휴지에다 불을 붙여서 하마터면 큰 화재가 일어날 뻔했던 그런 사연도 있다고 가슴을 쓸었는데 네. 현숙 씨의 경우에는 참 잘 모시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녀뿐만 아니라 다른 선배 가수들이 아플 때도 꼭 병원 지원을 잘해주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효녀였거든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다 어린이가 되시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든든했던 어른인 부모님이 정말 자기가 돌봐야 될 어린아이가 된다는 걸 보면 아무리 화려한 조명 속의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가슴이 굉장히 아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예인 사례를 설명해 주신 얘기를 쭉 들으면 정말 이 치매라는 게 남일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럼 실제로 어느 정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요. 당연히 치매 환자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요. 23년에 지역 치매 역학조사 결과서 네. 65세 이상의 치매 유병률이 9.25%입니다. 이게 뭐냐면 10명 중에 1명은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65세 이상 중에. 그래서 25년 기준으로 치매 환자 수만 한 97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내년에는 100만 명 넘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50년에는 한 225만 명 되고요. 59년에 보자면 233만 명에 이를 그래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가 예. 다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사를 해봤더니 치매 환자의 가족의 절반에 가까운 한 45% 정도가 네. 부담이다,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응답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가 65세 이상 고령층인데 이분들이 그간의 자산을 많이 축적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실제로 보니까 60대 가구주의 평균 순자산이 5억 2천만 원이에요. 가장 자산이 많은 세대입니다. 그래요? 60대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60살 이상 고령층의 순자산이 4,300조를 돌파했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 아까 제가 65세 가운데 10분 중 1분이 치매 걸린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치매 머니다 이런 얘기까지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된 나와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치매 머니는 다시 말해서 고령 치매 환자가 자산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 그래서 이걸 치매 머니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 제가 아까 고령층이 자산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23년 기준으로 이 치매 머니가 무려 154조 원에 이릅니다. 154조 원이요? 154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진짜 예. 우리 GDP 한 6% 정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돈을 보니까 이게 치매 환자들 가운데 자산 혹은 소득 이걸 다 따져봤더니 이 정도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23년 기준으로 고령 치매 환자 가운데 이 소득을 가진 사람이 76만 명 정도가 돼요. 이분들 자산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4조 정도 되고요. 근데 고령화가 진행되고 치매가 더 나오니까 점점점 고령 치매 환자 자산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2050년으로 보자면 무려 488조. 이게 488조. GDP의 15.6%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치매 환자가 갖고 있는 치매 머니라고 하는 건 사실 관리되지 않은 방치된 자산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자산인데 그 규모도 어마어마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더 큰 문제는요. 이게 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어요. 자, 치매 머니를 노리는 사람들 이들을
조심하라. 자, 하나씩 저희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효자를 조심하라. 아니, 효자를 조심해야 돼요? 효자는 사실 옆에서 이제 계속 이제 부모님을 돌보면서 예. 뭔가 계속 부모님 앞에서 얼굴을 붙이면서 부모님 눈에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평소에 본인의 생각과 관계없이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앞에서 알짱알짱거리는 효자를 보면 그분들한테 재산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예를 들어 보니까 예. 이 70대 노인 A 씨 사례인데요. 이 상속권 분쟁을 위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확인해 봤더니 통장에 1,570원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돈이 조금 네. 있으신 것 같은데 왜 1,570원밖에 없지? 라고 해서 자녀 중 한 명이 변호인을 통해서 아버지 거래 내역을 확인을 해봤더니 네. 다른 자녀 C 씨가 이 아버지를 모시고 차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이 거리에 있는 현금 입출금기에 가가지고 돈을 현금으로 계속 빼왔던 거예요. 수차례. 그렇게 돈을 빼다 네. 보니까 통장에 있었던 500여만 원의 돈 가운데 10,000원 정도만 남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 걸 노려서 네. 이 다른 자녀가 아버지를 모시고 다른 자녀의 눈에 띄지 않게 1시간이나 가는 그 예. 현금 인출기에 가가지고 돈을 인출했던 겁니다. 아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장폴 사르트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타인은 지옥이라 그랬는데 치매 노인들에게 가족은 원수이자 가해자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경우에도 어머니가 이제 치매 초기여서 거동은 하셨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효자였던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효자인 척한 거죠. 자주 찾아뵙고 다른 사람들은 궁금해하잖아. 어머니 뭐 통장에 얼마 있어요? 그 땅 괜찮아요? 예. 해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어머니 손을 잡고 가도 어르신들이니까 의심하지 않지 목적 왔으니까 네. 주민등록증 갖고 인감증명 다 떼서 경기도에 굉장히 요지에 있는 땅을 네. 수억 원대를 팔아갖고 본인이 썼다라는 이야기. 바로 좀 가까운 지인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도 하고요. 예. 현금이나 이런 것도 또 귀금속도 가져가서 파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 이 경우에 있는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한테 재산 얼마 있으세요? 보험금 어떻게 되세요? 통장에 얼마 있어요? 부동산 보여주세요란 말하는 건 이제 무례하게 여겨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가깝게 자주 대하는 자녀들이나 친척이가 하기 때문에 네. 좀 효자를 조심해라, 가까운 지인을 조심해라는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걸 따져봐야겠죠. 이제 치매 머니 사건을 많이 좀 다루셨다고 해서 저희 특별하게 모셨는데 문 변호사님, 그 치매 부모의 인감을 발급받아서 이게 부동산을 팔았다. 이게 사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 공문서 위조는 아닙니까? 일단은 공문서 위조라는 것은 일단 그 문서 자체에 예. 대한 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인감을 일단 대신 발급받아서 그걸 통해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거나 부동산 처분에 활용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이제 동행사죄가 되는 거고요. 이게 각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밖에 절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성립하게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끼리는 이제 친족 상도례라는 규정이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도 같은 범죄로는 사실 의율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만약에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아니다 이거 내가 증여받은 거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사실 수사기관에서 이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브루스 윌리스 배우 사례를 얘기했을 때 이제 숨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숨지지 않았고 이제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 저희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니 그러면 이 범죄 사실을 어떻게 보면 좀 입증하기 좀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례가 이뿐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다른 사례들도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이제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거나 병원에 계시는 등 집을 예. 장기간 비우게 돼버리면 일단 누군가가 그 집에 침입을 해서 집안에 있는 귀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훔쳐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이야 집에 홈캠이나 이런 게 있지만 집안에 CCTV를 두는 경우도 없고 CCTV가 집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 두세 달 지나버리면 확인이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없어진 거죠.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범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공동상속인들 중에 한 명이 예. 부모님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바로 그 집으로 달려가서 열쇠공을 불러서 열쇠공을. 금고를 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보통 금고 안에는 이제 현금성 자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네. 금이라든지 뭐 증권이라든지 뭐 이런 자산들이 있을 텐데 그 자산들을 이제 빼돌려서 네. 환가를 해버리는 거죠. 오. 사실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아니 사실 좀 화나는 사례들이긴 해서 네. 혹시 덜미를 잡은 사례는 없어요? 예, 물론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맡은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네. 하나였는데요. 이분이 이제 아버님께서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재산 목록이라는 걸 조회를 해보지 않습니까? 네. 재산 조회를 해보니까 계좌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은행 가가지고 이체 내역이나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예. 이제 일주일 단위로 아버님이 수백만 원씩 현금으로 1년 가까이를 인출을 하셨어요. 계속, 예. 네, 계속 인출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아버님께서 병상에만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 알고 보니까 그 이제 치매 아버님과 아버님의 조카 그리고 간병인이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근데 조카와 간병인이 이렇게 아버님을 모시고 은행을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일단 비밀번호를 바꾼 거죠. 비밀번호를 확인을 하고 바꾸고 나서 네. 조카랑 간병인이 가서 그거를 계속 인출을 해왔던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거를 확인을 하고 컴퓨터 등 이용 사기죄로 네. 신고를 했고요. 고소를 하고 나서 뭐 손해배상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 쪽에서 자백을 다행히 해서 일단 반환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참 듣기만 해도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저희 준비되어 있는 거 넘어가 볼게요. 치매머니 비상 낯선 일을 경계하라는 건데 아니 사실 이거 좀 뭐 당연한 얘기기는 한데 이 치매 환자라면 조금 더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피해자분이 아무래도 예. 치매 상태이기 때문에 온전한 판단이 불가능하니까 이 낯선 일을 더 경계해야 되겠죠.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2013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이른바 이제 뭐 꽃뱀 사건이다라는 이제 말도 붙었는데요. 80대 자산가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 앞에 어느 날 한 60대 여성이 네. 제가 땡땡 의료재단 이사장입니다라고 접근한 거예요. 접근해가지고 계속 말동무도 해주고 계속 건강은 어떠냐라고 물어주고 네. 또 마침 이 자산가분의 자녀분들은 모두 다 미국 영주권자라서 곁에 안 계셨어요. 근데 매일 와서 이렇게 말벗을 하니까 굉장히 뭐 도움이 됐고 친밀감도 느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그 자산가분이 사실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 한 90억 원 정도를 유류분 형제들과 이제 다툼을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접근한 60대 여성이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 그 돈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제가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과 사실은 진짜 친한 친구다. 13년이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법원 판결도 다 뒤집을 수 있어. 이 돈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나한테 양도를 해 놓으시면 그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마 정신이 올저른 상태였으면은 그 얘기를 믿을 분들이 별로 안 계실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런데 치매에 걸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 60대 여성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서 60대 여성에게 비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유언장과 양도증서를 만든 뒤 재산을 처분해서요. 약 3억 원 정도가 B 씨 그 60대 여성의 계좌로 이체가 됐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네. 이분이 아까 제가 계속 친밀감을 쌓였잖아요. 의심을 받을 만도 했는데 또 이 여성이 얘기한 게 뭐냐면 자산가 80대 남성에게 여생을 돌봐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예. 이게 그 부부 관계가 되니까 만약에 그 뭐 자산가분이 사망하게 되면 그 혼인하신 분한테 상속권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인 후에 임의로 Y 씨가 갖고 있던 그 자산 부동산을 이제 처분하기 네.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자녀분들이 미국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아무리 미국에 있어도 아버지가 이러면 조금 걱정이 되니까 한국으로 오잖아요. 네.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친밀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오히려 이 60대 여성 말을 더 믿은 거예요. 게다가 혼인하고 난 다음에는 혹시라도 자녀들이 연락할까 봐 5차례나 주소를 옮겼다라고 합니다. 연락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네. 그 자산가분이 갖고 계시던 부동산을 처분해서요. 한 59억 원 상당을 뜯어낸 겁니다. 아이고. 뜯어내서 본인은 이제 본인이 또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치매 머니를 이제 갈취해낸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이의 접근은 조심해라. 조심해라. 아니 근데 사실 아까 이제 의심을 못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치매 환자 뭐 증상 중에 하나 이제 또 의심이 많아지는 증상도 있다고 하는데 의심을 못했을까요? 저는 친정 어머니가 치매 환자셔서 예. 너무 이 10년 동안의 이 흐름을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경계를 하죠. 딴 사람들이 나를 치매 환자라고 무시하는 거 아닐까?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뭐 나한테 뭘 가져가는 게 아닐까? 예. 뭐 하는데 이 의심이 이제 인지력이 저하되면 네. 정말 의심해야 될 사람들 의심하지 않고 다른
가족이라든가 가까운 사람들만 의심하고 정말 뭐 돈을 훔쳐간다거나 뭐 다른 피해를 끼칠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자가 문제가 아니라 네. 외로운 치매 노인에게 와서 말이라도 붙여주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저 그림 좀 작지만 비싼 거야, 진짜 화가야,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림이 사라진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상을 잘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의심의 왜곡으로 인해서 네. 뭐 수많은 재산도 잃고 그리고서는 정작 자기 자녀들만 오면 너 저거 왜 없어졌지? 뭐 내 반지 네가 가져간 거 아니야? 그래서 가족 갈등으로 빚어지는 이중 삼중의 고통이 잇따르게 되죠. 네. 그럼 이제 이 사건 얘기를 쭉 해봤으니까 이 사건 결말도 궁금해요. 어떻게 됐어요? 네, 일단은 주범 B 씨는 본인이 뭐 박근혜 친구다 이러면서 예. 뭐 기망행위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59억을 편취한 것으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고요.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의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일단 가족들이 재산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네. 재산을 찾아오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혼인은 무효다라고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혼인 무효 소송이 다행히도 1심에서 받아들여져서 이분들이 이 재산을 환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지금 저희가 뭐 당시 영상들도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니냐. 믿을 건 뭐 정말 나 자신뿐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치매 원인을 노리는 다음 사람 볼게요. 다음 누굴까요? 그러니까 나를 나조차도 믿지 말아야 되는데 치매 환자는 본인은 자각을 못 하겠죠. 네. 이게 아까 인지 장애를 거쳐서 의심을 거친다 이제 망상에 이릅니다. 피해 의식. 내 거 누가 가져간 거 아니야? 네. 이 사람들이 내 거 노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 어머니도 하루 종일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했던 거 있었거든요. 네. 이게 망상이 이제 심하게 되면 지인 가족이 딸이 돈 훔쳐갔다고 착각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게 있냐 망상이 내가 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남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면은 막 각 지갑 열어서 다 나눠주기도 하고 예. 또 찾아서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 사람 불쌍하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10,000원짜리를 누가 사갖고 오면 그냥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좀 나쁜 분들은 10만 원짜리입니다. 그럼 기껏 10만 원 주고 사시는 거죠. 사기도 당하시고. 근데 혼자서 계시거나 병상에 계시거나 이렇게 가족들과 고립되고 예. 대화가 단절되고 자기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망상에 빠지시는 어른들은 정말 이런 범죄의 아이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ATM기에서 이제 돈을 인출해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예. 사기도 당하고 하신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어쨌든 당사자는 몰라도 이제 받는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이럴 경우 상대를 처벌하거나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단은 치매 노인이 돈이나 물건을 이렇게 넘겨줬다. 예. 그리고 치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증여로 평가가 되긴 합니다. 그럼 이 관점에서 일단 처벌 여부를 보자면 일단 상대방의 뭔가 흐려진 판단력에 네. 의해서 이 재산 처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 따라서 이제 준사기죄가 적용될 수가 있고요. 준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민사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든지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돌려받을 길이 열립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평생 아끼면서 이제 모은 돈인데 이걸 쓰지 못하게 된 것도 억울한데 누군가한테 뺏긴다면은 정말 화병이 날 법도 해요. 그럼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성년 후견인 제도가 있는데요. 성년 후견인 제도가 뭐냐면 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제약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스스로 사무 처리와 재산 관리를 하기 어려우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서 재산 관리와 일상생활 지원을 이제 돕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제도가 주목된 계기가 좀 재밌는데 주로 재벌가 경영권 분쟁에서 이게 많이 활용이 됐었거든요. 네. 이게 첫 번째로는 2017년에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고령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것을 두고 동생이 이제 가정법원에 한정후견 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크게 된 바가 있고요. 예. 그리고 2020년에는 한국앤컴퍼니그룹 조양래 명예회장의 성년 후견 심판 청구로 그 경영권 분쟁이 또 일어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2013년에 도입된 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고요. 재벌가뿐만 아니라 치매 노인 뭐 보호 수단이다 이런 걸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떠올려 보면 후견인이 자격 놓고 가족끼리 법적 공방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술계의 인꼬 부부로 알려진 백건우, 윤정희 씨 요게 갈등인데요. 갑자기 2월 5일에 지난 2월 5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여가 배우를 구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그걸 봤더니 청원인이 누구냐라고 청원인이 뭐라고 했냐면 윤정희가 배우자와 딸의 방치 속에 파리 외곽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홀로 투병 중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청원한 사람은 누구냐면 윤정희 씨의 동생들, 친정 동생들입니다. 그 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 누나, 언니가 뭔가 방치돼서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백건우 공영기획사 빈체로라고 백건 씨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에는 해당 내용은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뭐 알 수 없는데요. 일단 윤정희 씨의 성년 후견인 자격을 두고서 백건우 씨와 윤정희 씨의 친정 동생들이 프랑스에서 소송을 했었어요. 근데 그 소송 결과 지난해 11월에 백건우 씨 쪽에 승소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렇군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의 성년 후견인 자격을 얻기 위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의 애틋했던 모습이 사실 저희 채널A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이 된 적이 있어요. 저희 직접 취재를 했었던 건데 당시 영상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정말 오늘 참 좋다. 날씨가 너무 저 좀 좋죠. 봐, 저 해 좀 봐. 여보, 카메라를 위해서 좀 천천히 가. 데이트하시면 선생님 바래다 주신 거예요? 당연하지. 아니, 따로 데이트할 필요가 없었어. 이거 얼마나 좋아. 네, 여보, 어, 새우 사이즈. 우리 처음 결혼 전에 있던데. 아, 그래? 서로 존경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또 열심히 본인 자신을 또 키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게 이용률이 좀 떨어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2013년에 이게 도입이 되긴 했지만 실제 이용률은 치매 환자들의 전체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원인을 좀 보자면 일단은 이게 굉장히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일단 변호사도 만나야 되고 변호사를 통해서 선임을 하고 이거저거 자료 제출하고 법원에 또 변론기일에 출석을 해야 되고 네. 또 이런 복잡한 절차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려면 비용이 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뭐 수천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담이 돼서 이용률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평생 모은 자산 이게 좀 잘 지키려면은 건강을 챙겨야 되는 것만큼 내 자산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숨어 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잠자고 있는 내 돈을 찾는 법 코너 속의 코너로 짧게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우선 고란 기자님 네. 그 치매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깜빡하고 금융계좌에 이게 방치되어 있는 자산 이게 18조 원이 넘어요. 네, 이게 뭐 옛날에 내가 계좌를 열어놨다가 예. 이제 더 이상 그 은행을 안 써서 남아있는 짜투리 돈 이런 게 다 합치니까 모두 18조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31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18조 원에는요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 예탁금, 신탁, 카드 포인트 이거 다 합친 건데 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무려 18조가 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금융회사에서 고객들한테 뭐 예. 이메일을 보내고 찾아가세요라고 안내를 하는데 대체로 뭐 이렇게 연락처가 바뀐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몰라서 못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이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조금 이따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제대로 또 따져봐야겠죠. 그렇죠. 이런 각종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는 자산들 아니 그런데 늦추지 말고 빨리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네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자가 붙지 않는다. 이거 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예. 야 그냥 놔두면 그래도 이자가 얼마 붙지 않겠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자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적게 붙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요. 보험금의 경우 휴먼 보험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자가 아예 붙지 않습니다. 오. 그래서요. 혹시라도 내가 남겨둔 보험금 있으면 아니 그 돈 찾아가지고 네. 다만 지금 정기예금에만 넣어놔도 2%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서 다른 고수익 상품으로 옮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이자가 안 붙는 것까지는 이해가 예. 되는데 이거 안 찾아가면은요 아예 사라집니다. 이게 뭐냐면 휴면 예금을 조회한 휴면 예금을 환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네. 그렇게 되면요 휴먼 계좌의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요 그 뭐 미소금융재단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서민을 돕기 위한 그래서 2년 동안
그 조회를 했는데 예. 2년 동안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그러면 소액의 경우에는 이게 그냥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내 돈이 좋은 일에 쓰이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네. 저 그런 방법까지 알려주셨고, 자 그럼 마지막 한번 볼게요. 네. 준비되어 있는 거 방치되면 안 되는 이유 대부분 말해주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게 돈이 크면요. 금융회사에서 연락처가 바뀌었다고 해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금액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그 일일이 찾아가지고 알려주는데도 돈이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숨겨진 자산을 찾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금융감독이 이제 숨은 자산 찾을 캠페인을 벌여서요. 네. 지금 이제 15일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좀 메모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들께서 뭐냐면 이게요. 숨은 자산 중에는 예금, 적금, 보험금, 그리고 뭐 예탁금, 증권계좌, 신탁 뭐 굉장히 많은 그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방치하면 이자도 안 받고 사라지는데요. 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인터넷 파인이라 그래서 내 계좌 통합 조회를 뜻합니다. 이나 앱,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서 간단한 조회 방법이 간단하다거든요. 1년 이상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소액 예금, 적금, 투자, 예탁은 즉시 환급할 수 있고요. 네. 카드 포인트도 현금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발 빨리빨리 이 방법을 해서 숨은 자산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정신일 때. 예. 네. 자 어쨌든 이 치매로 있든 뭐 바빠서 깜빡하든 간에 내 자산이 사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러면 문 변호사님, 그 가정에 내 가정에 이게 만약 치매 환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든 뭐 신탁 제도를 이용하든 그 예. 과정에서 이제 재산 목록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사실 그 제도가 유효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그 재산 목록에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귀금속이라든지 이런 목록들이 쭉 정리가 됩니다. 그게 한번 정리가 되고 가족들 간에 공유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문서로 남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 이거를 뭐 손을 댄다거나 몰래 빼간다거나 이러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뭐 복잡한 절차들은 싫다라고 하시면 그냥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셔서 그냥 일단 유언을 위한 재산 목록이라도 작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변호사들은 뭐 이거는 꿀팁이긴 한데 그 3년간 자료 보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만 하시더라도 네. 그 자료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렇게 해두시고 공개를 하기 싫다고 하시면 변호사한테만 맡겨두시고 어디 나 죽으면 뭐 어디 가서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만 전달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또 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세 분과 함께 치매로부터 내 자산 지키는 법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